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주제인데 공부하실 때는 좀 힘들죠. 그래서 자 먼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청약과 성락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런 계약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지금 8년 동안 세 문제가 네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중간중간에 매매나 교환 얘기를 할 때도 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문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좀 어렵게 이제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자, 먼저 우리가 계약의 분류라고 하는 주제, 지금 문제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30회 때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이 요물 계약에 관한 주제 현실적 급부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된 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불러요. 자 요물 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 낙성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성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요물계약이라는 주제가 30회 때 출제가 되고 31회 때도 요물계약에 관한 주제가 또 한 번 출제 이슈가 됩니다. 제가 좀 8년 정도의 문제를 쭉 묶어서 가다 보니까 거의 그냥 같은 느낌들을 주게 되는데 회차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는 경우등이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계약이라든가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세 가지 전형적인 계약이 세 가지가 될 텐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낙성계약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내 부동산을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1억에 살게 라고 하면 그때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얘긴즉슨 뭔 얘기야? 바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편무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매매계약은요 낙성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했고 을이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갑은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자 대금을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낙성 계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 해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당연히 뭐 주고받자는 현실적으로 자 이게 이제 유상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요물계약 두 가지가 이슈가 됐죠. 현상광고계약하고요. 또 하나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계약금 계약과 현상 광고 계약 해서 현상 광고 얘기가 지금 언제 31회 때 출제가 됩니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저거부터 가십시다. 지금 우리 편점 가서요.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산다고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거기에 가격 표시가 돼 있어요. 빵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게 이제 굳이 해석하면은 굳이 편의점 주인 얘기하지 않았지만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내 빵을 1,000원에 사시오. 자, 그 사람이 집어서 계산대 들고 갑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이걸 1,000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되죠. 자, 근데 편점에서 1,000원짜리 빵을 사고 팔 때 계약금 거나요? 계약금 이런 거 안 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은 계약금을 거는 게 일반적인 관례가 되게 됩니다. 요건 따로 이제 매매 파트에서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면요. 자, 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 계약이야.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1,000만 원 쏘겠습니다라고 한번 했다 하십시다. 근데 을이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이랑 계약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500만 넣었다. 이것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안을 정리하면 일단 이건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맛만 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의 전부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가 됐을 때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 요건이 그래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그렇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일부만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면 효력이라고 할까요? 자, 이건 뭐냐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액상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했던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금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일반적인 해제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얘기 좀 길어졌는데 다시 단순한 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즉 현실적 급부가 있을 때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는 전제 하에서 계약금이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계약금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계약 해지 문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일 때 나왔던 문제 현상 광고 계약. 자, 우리 집 자 뭐죠? 양이라고 그러던가요? 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양의 집사 우리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 고양이 찾으면 자 10만원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전봇대 이름을 다 붙이고 간다 하십시다. 자, 종이 쪽야리를 붙이고 간다. 그게 이제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현상 광고 계약에 대해서 내가 고양이를 찾아주겠습니다. 멍멍이 댕댕이를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부를 갖다 줘야 돼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잃어버린 고양이나 강아지를 찾아다 줘야지 그 10만 원을 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고양이를 받은 사람이 또는 강아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아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단순한 내가 사라, 네가 살게 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즉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되게 된다. 좀 얘기가 길어졌고요. 계약금 계약 얘기가 중요 이슈가 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요. 쌍무 계약이다. 이미 쌍무 계약으로 설명드렸었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좀 어려운 거 메이드인 담보 책임, 우리가 이제 메이드인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뒤에서 공부할 주제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설명드리기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X부동산의 소유권은 B형에게 있게 됩니다. B형 거야. 근데 이 X부동산을 너가 1억에 사라 라고 하는 청약을 은에게 했다. 이게 이름하여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 자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 3번, 4번 지문은 뒤에 매매 파트에서 논의가 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지문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소위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론 파트에서 임의 규정 이런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획에 관한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또 측량 비용도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고 우리 판례에서 예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거기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약을 넣게 되면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매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매수인이 매매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30회 때 문제인데 일단 논의의 핵심 이슈는 요물계약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은 계약하고요.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낯선 계약이에요. 이렇게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깊이가 낮은 거야. 그리고 똑같은 문제 잘 안 내. 약간씩 변형을 해 가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요물계약이 뭐 있다고요? 계약금계약, 그 다음에 현상광고계약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31회 때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8번 문제 계약의 분류 중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했고 30회 A형 9번 문제 답이 1번이 됐던 사례.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든가 전부 타인 관리 매매 뭐 이런 것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사로지게 되는 주제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답은 보통 쉬운 데 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쉬운 문제 잘 맞추는 게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31회 때 문제네요. 자,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재된 것에 대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논리구조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하게 됐을 때 양 당사자가 모두 각각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갖게해서 쌍무계약이라 부릅니다. 도급계약은 어디서 공부하냐면 유치권 할 때 한번 공부를 하게 되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었지. 채권과 목적 간의 결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어떻다. 바로 목적물의 인도를 소유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했던 사유는 두 가지밖에 우리가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임대차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임대차가 종료 등이 된 시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익비에 관한 문제가 될 테고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형광등 몇 개 갈아 띄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필요비 문제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공사대금 청구권이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도급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1억 줄 테니까 자, 여기다 건물 이러이러한 걸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건축을 발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 일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받은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급인은요, 건물을 그 기한 내에 완성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도급계약은 소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무계약이요, 쌍무계약에 대응해서 일반 당사자에게만 일정한 법적 책임, 법적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편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계약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자, 내 부동산을 너한테 줄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걔 무시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겠다는 내가 받을게 라고 얘기하면 이때 이것을 우리가 증여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의무가 없지. 자, 대신 넘겨주기로 한 그 사람은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좀 어려웠던 게 무상 임치계약. 자, 우리가 편의점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자, 지금 동네 편의점에다가 친구가 우리 집에 물건을 받으러 오기로 했어. 근데 지금 내가 나가봐야 돼.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그 물건을 잠시 맡겨두는 거야. 그때 돈 받지는 않겠지. 예, 이때 자, 좀 맡아주세요 공짜로 라고 했을 때 친구 오면 좀 건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상 임치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무상 임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편의점 주인은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편무계약의 일종인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의 취지는 잘 안 나왔다는 얘기지. 유상계약, 이임대차계약 이건 이제 실수하면 안 되지. 매매교환, 이임대차는 바로 쌍무계약이요, 낙성계약이요,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사용대차계약, 무상계약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계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친구야, 자 지금 볼펜 없네, 볼펜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쓴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상계약의 일종이죠. 친구야 볼펜 좀 빌려줘, 근데 500원 줘, 이제는 안 하겠지. 그건 이제 임대차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사용대차라고 하는 사용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계약,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낙성계약, 현상광고계약에서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앞에 30회 문제에서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해서 요물계약,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낙성계약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물계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상광고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지금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이 나중에 매매 파트의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계약금 계약에서는 계약금의 전부가 지급이 돼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 상환 등을 통해서 바로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다만 자,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30회 때 이미 문제 쟁점을 삼아냈잖아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똑바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요물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현상광고계약과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거의 무조건 한 문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요. 출제위원 입장에는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을 한다라고 했던 문제가 현상광고계약, 바로 낙성계약이 아니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현실적 급부가 이루어져야지 성립하는 계약, 바로 요물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다만 30회 때 이미 요물계약이란 쟁점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출문제를 똑바로 공부를 하는 사람, 대충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안다고 하시면 안 돼. 제가요 지금 기출문제를 쭉 한 20년째를 풀어온 세월들이 한 8년 동안 뒤지게 풀었어. 그 정도 돼야지 약간씩 문제 변형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8년 동안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돼. 대신 처음부터 이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진도가 안 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스킵하듯이 몇 개 포인트를 딱딱딱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것들을 외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내용, 똑같은 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 그게 내용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하라고 하니까 한 2번 풀어놓고 나서 너무 쉽다고 모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또 떨어져.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고는 안 돼. 예상 문제를 누가 예상을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뇌 구조들이야. 예상하지 마시고, 자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분석도 제가 합니다. 그냥 단순 암기 영역이다. 이렇게 가셔야지 공부가 덜 힘들어요. 지금 뭐 공부 얼마,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거 했다고 해서 가짜게 이걸 분석을 하고 한다. 이건 가짜, 진짜 가짜는 작태야. 그러면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은 병신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아직도 막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1회 문제, 자 현상광고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현상광고계약 이거 쟁점 삼아냈으니까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또 하나의 쟁점을 삼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 전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형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인데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받은 돈의 배액 상환을 통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쟁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 매매 계약은 뜬금없이 낙선 계약인데 요물 계약이라고 흔들어줬다가 다시 30일에 때는 뭘 가지고 바로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 얘기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뒤에 한번 다시 정리할 텐데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주요 이슈라도 외우는 방향.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26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자,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겠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래서 자,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것은 쌍무 계약이요, 낙선 계약이요,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계약이다. 오른편이고요. 매매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이건 좀 이따 한번 지적하겠고요. 3번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돼서 틀렸죠?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낙선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26회 때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잖아요. 그리고 아까 30회 때 문제에서는 매매 계약은 어떻다?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해서 또 틀리게 뽑아냈어. 그러니까 30회 때 출제위원은 26회 때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킨 거야. 그리고 31회 때는 뜬금없이 나왔던 것이 현상 광고 계약이 그 유명한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구성하려고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답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26회, 30회, 31회 문제가 서로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기출이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옛날 지문인데요. 쌍유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은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잘 안 나오던데 그 트럼프인가는 미국의 대통령 그 양반 나왔을 때 영어로 생유 이렇게 물론 이제 발음 훨씬 더 좋겠지. 생류 아니야. 쌍유라고 하는 이건 이제 무식하게 외우고 날리는 겁니다. 쌍무계약,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 되게 되는데 이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자, 요거 너무 좋아할 거 없어. 요게 옛날 문제 패턴인데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나왔으니까 쌍유, 유상 아니야. 쌍유라고 하는 거. 생유. 그래서 바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된다. 임대차 계약,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낙선계약이요.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계약이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에 해당이 된다. 자, 예약이라고 하는 것만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쟁점 안 삼을 테고, 자, 예약은 채권계약. 그래서 요거 틀게 구성하면 물권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비우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26회, 30회, 31회 때 나왔던 주제들, 지금 문제를 3개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요물계약과 낙선계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쟁점을 삼아낼 수 있겠고요. 요물계약의 유형에 계약금 계약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현상 광고계약. 이게 요물계약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자, 그 다음 쟁점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승낙이라는 의세 합치가 있으면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편무계약이라고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세 합치망으로 성립한다. 즉 현실적 급부가 없어서 성립한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낙선 계약이죠. 근데 앞서 공부하실 때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현상 광고 계약은 이렇게 의세 합치 외에 뭐도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실적 급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요. 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때 민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바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라고 대별을 하게 됩니다. 전형계약은요 민법의 14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는데 앞에서 뭐 무상임치라든가 도급계약이라든가 매매교환 임대차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전형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2차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바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중개계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소에 가서 내 물건을 팔아주시오라고 하는 계약,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중개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물론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등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갈 텐데, 최소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유형으로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규정을 해두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거 현실적 급부 여부. 지금 문제 26, 28, 26, 30, 31 모두 바로 낙선 계약과 요물 계약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선 계약, 자, 의사의 합체 성능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낙선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낙선 계약 유형, 매매계약 임대차. 아까 우리 30회 때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6회 때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했었고, 31회 때 문제에서 현상광고계약은 낙선계약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이미 강조드렸다시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계약금의 전부 지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하게 계약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금 약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계약금이란 계약 해제라고 하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의 경우, 배액상환 매수인의 경우 바로 계약금 포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약금이란 계약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26, 30, 31 3회차에 나왔던 모든 문제가 바로 낙선계약과 요물계약을 대별해보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불요식계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는 요식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불요식계약이라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낙선계약이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걸 불요식계약. 그럼 이제 문제 구성할 때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불요식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겁나 이제 헷갈리는 게 계약금 안 쓰, 계약서 안 쓰게 되면 계약이 성립 안 한 것처럼 많이들 착각을 하시죠. 아니요. 단순하게 아까 우리 편의점 사건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는 게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 급부 여부에 따라서 현실적 급부가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선계약 또는 불로유식계약, 구체적으로 매매견 임대차가 대표합니다. 이에 비해서 바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과 현상광고계약 출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자, 급부의 계속 여부, 한 번만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 계약,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이해자 바로 계속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해지라는 주제와 관련되는데, 우리 이제 전용계약, 그 다음에 이제 낙선계약의 전형이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 중에서 매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넘겨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걸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만 급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에 비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월세 같은 것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한 번 월세 지급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된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줬다고 해서 자신의 채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속적 계약. 그래서 뒤에 논의하겠지만 우리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소위 그 상대방이 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통해서 그 계약 자체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임대차 등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이 차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을 장래에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공부할 때 동철상추 취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형이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지? 자, 해제 등에서 합의해제는 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계약의 소멸 파트에서 주요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적 채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대입을 볼 수 있다. 매매경 임대차 쌍무계약의 전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무상임치 편무계약 이런 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제일 대표적인 편무계약은 증여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요? 재산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약의 유형으로서 뭐 증여라든가 무상임치, 친구의 볼펜 좀 빌려줘, 사용대차 이런 것이 바로 무상계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많은 문제 구성이 되진 않는데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과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볼펜 좀 빌려줘, 쓰고 돌려줄게. 이게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야, 돈 100만 원 빌려줘.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화폐 가치가 있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걸 소비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족 간에 이자 안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무상의 소비대차가 될 테고, 이자 받고 돈을 갚는다라는 것을 유상의 소비대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몇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해제를 위해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의 개념도 설명드렸고, 어찌됐든 26회, 30회, 31회 세 번 나왔던 모든 문제의 논의 포인트는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분류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제 계약의 소멸 등에 관한 주제